매일 저녁 6시가 기다려지는 이유. 바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코즈부투데이가 있기 때문이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즈부투데이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아주. 아나운서 박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즈부투데이에 미녀 투탑이 모여봤습니다. 다이 아나운서랑 방송은 둘이 하는 건 또 처음인데 어때요, 느낌이? 전 당연히 너무 좋고 반갑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마 예쁜애 옆에 예쁜애 이런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큰일 나요. 네. 근데 투탑이라고 하시면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죠? 말씀 잘 해주셔야 돼요. 일단 공동 네. 1등이라고 하고 네, 넘어가 보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즈부투데이에 두 딸이 모여서 오늘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코즈부투데이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의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방송에서 다뤄야 할 내용들 먼저 간단하게 헤드라인부터 짚고 넘어가 볼 텐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소식, 제가 첫 번째 소식부터 굉장히 신나는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미국 연준의 빅컷이 단행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8,500만 원 선을 넘었다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금리 인하 이후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바로 반응해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8,500만 원 선을 찍고 왔기 때문에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까 좀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네, 한 번 더 그러니까요. 터지려나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추세가 계속해서 돌파가 돼서 올라갈지 아니면 조정을 받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다음 우리가 만나야 할 헤드라인은 뭐예요? 네, 다음 뉴스는요. 조금 신중하게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서웨이즈가 금리 인하가 오히려 가상자산 폭락의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잘 올라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아니 저는요, 이 아저씨 제발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좀 입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까지 잘 오르고 있는데 하락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응원해줘도 모자를 파네. 네, 같은 생각입니다. 진짜 예측 불가능하긴 한데 이 금리 인하가 또 위험 신호라는 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함정이 있는 건가요? 네, 아마 금리 인하로 인한 거품을 걱정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헤드라인은요. 미국 테라폼랩스의 파산 승인을 했다는 미국 법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무려 4.42억 달러 상환 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네, 테라폼랩스 결국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까요? 네, 아무래도 루나 사태는 굉장히 이 시장에 큰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환 명령이 더 복잡하게 꼬일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남은 소식은 뭐가 있죠? 네, 마지막 소식은요. 일본은행 소식입니다. 일본은행 기준 금리를 0.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연준과 다른 길을 가고 있네요. 네, 아무래도 일본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도 있었고요. 일본은행이 조금 더 신중하게 가는 방향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을 보여줄지 일본의 경제 지표도 함께 지켜보셔야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다뤄야 할 주요 소식들만 먼저 맛보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앞으로 더 자세한 소식들은 저희가 차근차근 풀어드릴 테니까요. 남은 방송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즈부투데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아리따운 다이 아나운서께서 오늘의 시장 상황 같이 짚어드립니다. 네, 현재 이 시각 코인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금리 인하 이후에 5% 넘게 반등이 나와줬던 비트코인, 오늘은 8,500만 원대를 찍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여전히 상승 흐름 유지하면서 1.43%의 빨간불 켜내며 8,488만 3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도 함께 살펴보시죠. 이더리움 역시 상승 전환 유지하고 있습니다. 3.39%의 오름세 보이면서 오늘 353만 7천 원의 거래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살펴보시죠. 리플 어제는 하락 전환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빨간불 켜냈습니다. 0.64% 오르면서 788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코인 성투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코즈부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 동안 놓쳤던 크립토 시장 이슈들 지금 다 모아드립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핵심 이슈들 코즈부 투데이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저희 너무 씩씩하게 티키타카 했던 거 아니에요? 아, 제가 너무 열심히 따라했나요? 아무튼 정신을 좀 부여잡고 네. 오늘의 헤드라인 이슈 첫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FOMC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FOMC 내용이 재밌었다기보다 이 새벽에 2시간 동안 다이 아나운서님이랑 통화하면서 봤었잖아요. 아, 맞아요. 네, 통화했었죠, 밤새. 전 그게 네. 시간 지나고 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그 다음날에. 맞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친한 친구랑 통화하는 그런 기분으로 FOMC 재밌게 봤는데요. 그래서인지 제가 봤던 FOMC 중에 제일 재밌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FOMC가 무려 연준이 50bp 단행을 하면서 빅컷을 했는데요. 금리가 이렇게 쭉쭉 내려가면은 시장이 들썩들썩하고 시끌시끌할 게 예상이 되는데 아니 비트코인은 호로로록 올랐어요. 너무 귀여운데요? 호로로로? 연습하고 왔어요. 네. 호로로록. 너무 잘 어울립니다. 네, 네. 이게 굉장히 정말 이렇게 비트코인이 오른 게 전 사실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게 어떤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50bp 발표난 직후에는 내려가나? 내려가나? 이렇게 반응을 했었는데 다른 자산들은 반응도 없는데 유독 비트코인만 반응을 해줬어요. 네, 맞아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일인데요. 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요. 사람들이 금리가 좀 싸졌으니까 돈을 좀 써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도리어 반대였던 거죠. 25bp가 아니라 50bp가 빅컷이 되면서 이게 경기 침체가 왔구나 하면서 아래 공포에 휩싸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전자산 심리가 유입이 되는데 이게 바로 이번엔 비트코인이었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는 금이나 국채 같은 걸 안전자산으로 여겼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는 비트코인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디지털 금, 비트코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성향도 확실히 사람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 나온 기사를 보면요. 24년 9월 이후로 비트코인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요. 또 그게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고요. 사람들이 혹시나 모를 경제 위기에 대비하려는 거겠죠? 네, 맞아요. 특히 이번에는 미국의 예를 들면 부채 위기 같은 거시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전자산처럼 급등하는 거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신선했던 거죠. 하지만 솔직히 저만 그런지 몰라도 이게 10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른다? 좀 너무 신선하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이게 되는데 이 비트코인이 안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이런 상황에서는 비트코인이 일종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너무 흥미로운데요. 제가 읽은 기사에서도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이 이제 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저는 그게 현실이 될 줄은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요즘은 기관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개인들이 주로 거래를 했다면 이제는 큰 손들도 이 시장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얼마 전에 24년 초반에 나왔던 비트코인 보고서를 보면요. 비트코인이 분산 투자에도 유용한 자산이 될 거다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개인 투자자들만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들였었는데 이제 대형 기관들도 디지털 자산을 빼놓고서는 투자 전략이 완성될 수 없다. 이런 분석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진짜 우리 비트코인이 주류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의 바람대로 이제 비트코인이 주류 자산이 되는 날이 오는 걸까요? 이게 장기적인 추세가 될지 아니면 단순히 일시적인 반응일지 지켜보게 되는 것 같고 참 궁금한 마음입니다. 맞아요. 올해까지 비트코인이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가지고 9천만 원 1억까지 다시 가볼지 아니면 한 번 조정을 맞고 다시 또 내려올지 살펴보셔야겠는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는 뭔지 우리 다이 아나운서님이 짚어주시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서 헤이즈의 발언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서 헤이즈가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상자산 폭락 가능성을 암시한다라는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이 소식 많은 투자자분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아서 헤이즈가 왜 이렇게 강한 발언을 하는 걸까요? 정말 이분은 이렇게 비트코인이 잘 가고 있는데 이런
발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응원을 해도 좀 모자랄 판에 네. 박수를 쳐줘야지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 잘 가고 있는데 왜 하락한다는 말을 하는 거지? 음. 했는데 그래도 너무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그만큼 네. 내 말에 어쨌든 시장이 요동칠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또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아서웨이즈는요, 항상 변동성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기사에서도 이 아서웨이즈의 통찰력 있는 분석에 주목을 받았다라는 평가가 있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음, 그게 또 아서헤이즈의 굉장히 음, 매력이기도 해요. 네. 뭔가 항상 이 시장에 뭔가 리스크를 중요하게 여겨라 이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특히 금리가 낮아지면은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 좀 몰리게 되고 이거는 결국 시장의 거품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요. 대출은 쉬워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산에 더 투자하려고 하는 성향이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에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큰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아주 이 경고가 무시 못할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서웨이즈는 가상자산의 불확실성을 아주 잘 알고 있는 투자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서웨이즈의 분석과 같은 경우에는요, 단기적으로는 상승세가 있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폭락의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발언들을 투자자들이 가볍게 넘길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서헤이즈 분석을 보면요. 아무래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조금 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고 그리고 좀 조심스럽게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실제로 이 아서헤이즈가 여러 차례 시장에서 큰 손실이 났기 때문에 이런 투자 성향이 담긴 발언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주 아나운서님께 이쯤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매매를 하실 때요, 좀 나의 소신껏 하는 편이다, 아니면은 이런 유명 인사들의 발언을 지표 삼아서 좀 참고를 하는 편이다 했을 때 어떤 쪽에 가까우세요? 이게 좀 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엄마 말도 잘 안 들어요. 엄마 네. 말도 안 듣는데 음. 아서헤이즈 들을 리가 네. 없겠죠. 네. 하지만 음. 그래도 예전에 아서헤이즈가 실제로 이런 발언을 했을 때 이더리움 가격이 호로록 떨어질 때도 있었으니까 그랬군요. 그래도 아주 경고는 무시 못하고 이번에는 조금 말을 들어볼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네. 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리스크가 언제든지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이에 맞게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승장에서 경계를 늦추지 말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다음 이슈는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요. 미국 법원이 루나 테라폼레스의 파산을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4.42억 달러의 상환을 가능하게 한 건지 한번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는 거죠? 네, 파산법원의 브랜던 판사가 이번 파산 계획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왔습니다. 투자자들이 추가 소송보다 환영할 만한 대안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파산 청산이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왠지 이 파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떻게라도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게 투자자들에게 조금이나 위안이 될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테라포레스 측은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사실 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음. 100원도 못 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그래 보이긴 하지만 테라폼레스는요, 가상자산 구매자들과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최소 1억 8,450만 달러에서 최대 4억 4,220만 달러 사이의 금액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주 아나운서님 마음도 저는 이해가 가요. 이 돈이 실제로 지급될 수 있는 돈일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좀 의문인 게 이번에 보면은 투자자들이 돈이 언제 돌아올지 굉장히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테라포레스가 이미 챕터 11의 파산을 신청한 만큼 자금이 제대로 지급이 될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투자자들이 원하는 이 자금 상환을 받을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것은 SEC와의 민사 소송에서 44억 7천만 달러의 합의에 도달한 것도 중요 포인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SEC는 테라폼레스가 파산 청산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손실보상 청구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라고 했고, 이는 결국에 벌금 등을 나중에 내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약간 투자자들에게는 좀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EC가 먼저 손실 보상을 요구한 만큼 테라폼레스가 실질적으로 이 상환금을 징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게 되는데요. 당연히 투자자들은 정말 불안하죠. 아, 쟤 먼저 주면 나 줄 게 없는데? 아, 나부터 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모든 과정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런 소식은 더욱 심각하게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파산이 승인된 만큼 향후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목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테라폼레스가 향후에 어떻게 또 흘러갈지, 이 법원의 명령을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함께 지켜보셔야겠고요. 그렇다면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자 그럼 다음 소식은요. 일본은행 이슈를 한번 발표해 주시겠어요? 아, 네. 네. 다음 소식은요.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동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결정은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요. 아, 많은 투자자들이 이거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었죠. 과연 이번 발표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기준금리를 연 0.25% 동결. 이건 또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죠? 네, 이번 동결이 예측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만큼 앞으로의 경제 전망이 중요해지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네. 진짜 그러면 그럴 수도 있긴 하네요. 일본이 오랜 기간 동안 디플레이션, 저금리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이번 동결은 이 경제 안정세를 나타낼 수 있는 신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12월 달에 추가 금리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석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예측이 현실이 될지 한번 지켜보셔야겠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일본은행이 경제 회복세를 반영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더 오르고 있어서 이거는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확인되고 있는데요. 물가 상승은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아, 너무 아쉬워요. 사실 이번에 네. 올해 일본을 가야 한다 생각하고 음, 있었는데 어떻게 아나운서님, 네. 일본 여행이나 어디 여행 올해 다녀온 적 있나요? 네, 이 질문이 너무 마음 아픈 이유는요. 못 갔습니다. 일하느라고 못 아, 갔어요. 일한다고 정신 네. 없었군요. 네, 그랬습니다. 우리 어떡합니까? 하지만 이 엔화 약세는요, 저희는 또 여행이랑 연결이 되긴 하지만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의 논의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동결이 되면 엔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고요. 이는 외환 시장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유도할 수 있죠. 많은 투자자들이 이 점을 어떻게 반영을 할지가 또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여기서 엔캐리 트레이드 잠깐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면요. 엔캐리 트레이드는 일본의 저금리를 이용해서 돈을 빌린 다음에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금리가 동결되고 나면은 많은 투자자들이 이 전략을 청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엔화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정말 중요해질 텐데요. 특히 청산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은 엔화가 더 급격히 상승할 수 있는 점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맞아요. 엔화가 급등을 할 수 있고 또 이게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코너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꽉 잡아야 할 이슈들 붙잡는 시간이죠. 마감이 없는 크립토 시장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이슈들, 그리고 그 이슈들 사이에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이슈들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크립토 시장의 시행성과 정확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시간, 위클리 코주브 시간입니다. 네, 이번에는 한 주를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투자자들이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주목했었던 이슈들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비컷 효과, 그리고 두 번째는 솔라나 PS 지원, 그리고 세 번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비교, 마지막으로는 현물 ETF 순유입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비컷 효과와 관련해서 기사 하나 뽑아왔는데요. 9월 셋째 주 가상자산 시장은 미국 연준이 50bp 인하를 단행하면서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컷에 대한 예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25bp 인하에 대한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에도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서프라이즈로 작용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실업률 증가와 비농업 부문 일자리 증가세의 하락으로 고용 둔화가 가시화되면서 연준이 B컷을 통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트코인은 일주 전 대비 8.4%가량 올라서 8,400만 원 선을 넘겼고요. 오늘은 8,500만 원 선까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옆에서 듣는데 무슨 라디오 언니야가 이렇게 들려주는 것 같아요. 네, 코즈부 투데이 시청자만을 위한 목소리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연준이 이번에는 고금리 기조에서 벗어나면서 B컷을 단행했는데요. 가상자산의 추가 상승 여력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라든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가상자산이 매크로 경제와 연관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런 향후 경제 지표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의 속도와 폭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정말 일봉으로 보면 숨도 안 쉬고 오르는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맞아요. 이번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이라든지 다른 알트 자산들도 호로록 올랐거든요. 호로록 거절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연습하고 왔어요. 네. 앞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가상자산의 가격들 그리고 향후의 금리 인하 폭과 속도에 주목을 해보셔야겠죠.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제가 아주 아나운서가 좋아할 만한 소식으로 들고 왔습니다. 뭐죠? 네, 궁금하시죠? 네. 바로 전해드릴게요. 솔라나가 웹3 하드웨어 대중화 전략으로 스마트폰과 게임 콘솔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름하여 시커 그리고 PSG1입니다. 이게 안 그래도 이거 기사 보고 좀 사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런 게 또 솔라나의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웹3라든지 스마트폰과 게임 콘솔 이름만 들어도 뭔가 멋진 뿜뿜 하는데요. 네, 게임 좋아하는 우리 아주 아나운서는 벌써 눈에서 하트가 뿅뿅 하고 있어요. 네. 솔라나는요, 브레이크 포인트 행사에서 이러한 제품들을 공개를 했고요. 이는 웹3 기술을 대중화하기 위한 야심찬 솔라나의 전략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솔라나가 확장을 시도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제가 진짜 사볼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네. 지금 사면은 세상에 2025년도 그러니까 내년에나 스마트폰이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가격이 절반 이하로 이제 내려간다 하고 57개국에서 14만 대의 사전 주문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너무 늦게 와도 너무 늦게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다리기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솔라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스마트폰 사고 싶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시커는 시드 밸류 원래 개선된 D앱 스토어 2.0을 탑재해서 보안성과 사용자 경험을 한층 향상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웹3 환경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한 지갑이라든지 더 나은 앱스토어를 가지고 있어서요. 사용자들이 웹3를 사용할 때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좀 더 사람들이 더 걱정 없이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더 많은 내용들을 입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아나운서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네, 세계 최초. 세계 최초. 네. 우주 최강, 슈퍼 울트라. 저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이렇게 귀여운 건 기대를 못했는데요. 네. PSG1 콘솔은요, 블록체인 기반의 최초의 웹3 콘솔이라고 합니다. 게임 시장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지 않을까 아주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PSG1이 출시되면 웹3 시장은 훨씬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특히 최근에 솔라나의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솔라나의 생태계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와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체량에서도 이더리움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들렸었는데요. 정말 솔라나 이런 성과 무시무시합니다. 이 한 달간의 최근 뉴스에서도 솔라나의 NFT 시장이 활발히 돌아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NFT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개발자들이 솔라나 플랫폼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솔라나의 NFT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요, 더 많은 사용자들이 더욱 다양한 콘텐츠와 경험을 즐길 수가 있게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 솔라나의 거래량은 30%가량 급증했고요. 또 이는 사용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블록체인 게임과 NFT가 결합된 이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다는 점도 너무 흥미롭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이 솔라나 생태계를 더욱더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성장세 속에서도 하드웨어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라든지 국가별 규제 변화 같은 외부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새로운 하드웨어 출시가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 솔라나가 경쟁 상황에서 어떻게 자리 잡을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NFT와 게임이 결합된 이런 새로운 트렌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솔라나의 웹3 하드웨어 출시와 관련해서 현재 온체인 지표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어떠한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는지도 신중히 살펴봐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솔라나의 웹3 하드웨어 출시 소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들 함께 짚어보고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럼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지금 보시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그리고 도미넌스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상승을 했지만 두 암호화폐의 다소 유사한 트렌드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특징적인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은 좀 더 안정적인 가격 범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으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사건이나 트렌드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특히 NFT 시장의 성장 관련한 뉴스에서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글을 내놓고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금리 인하 시기부터 비트코인은 8.4% 상승했고요. 이더리움은 4.4%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표 보기 전에 제가 도미넌스가 뭔지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암호화폐에서 도미넌스라는 말은 특정 암호화폐가 전체 암호화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이야기한다고 이해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의 시장 내 영향력을 이 도미넌스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또 도미넌스는요, 특정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을 전체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이라고 보시면 더 정확한데요. 그러면 도미넌스가 높을수록 그 암호화폐가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고 또 일반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암호화폐를 이용하거나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60%의 도미넌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면 지금 이 비트코인이 우리 시장에서 우세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또 도미넌스는 암호화폐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변동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혹은 다른 알트코인들의 도미넌스가 증가하게 되면 반대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좀 하락할 수가 있겠죠. 아니, 아까 전에 뭐 리허설에서는 기습 질문 막 잘 던지시더니 이제 안 네. 하시나 봐요. 제가 당황해가지고. 그것도 잔소리를 살짝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네, 안 하도록 했습니다. 설명이 기가 막혔습니다. 네. 도미넌스 시장에서 각 암호화폐의 상대적인 위치와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하는데요. 두 번째 표를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현재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하고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54%대, 그리고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2%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나서는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0.5% 상승, 그리고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3.8% 하락한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최근의 기사에서는요, 이더리움이 스테이블코인 이체량에서 비트코인을 추월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 두 암호화폐 간의 경쟁이 심화된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이번 시장에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도미넌스의 변화는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암호화폐에 눈을 돌리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가격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도표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은 어떤 걸 살펴봐야 할까요, 아나운서님? 네, 이번 한 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 순유입량을 나타낸 그래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우상향되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표 보시면요. 비트코인의 현물 ETF 순유입량이 이더리움의 현물 ETF 순유입량보다 많은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ETF는 이번 달 초에는 유출이 심했는데 지금은 순유입으로 완전히 돌아서면서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요, 꾸준히 유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그레이스케일에서 유출이 좀 둔화되고 있는 걸 좀 위안으로 삼아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굉장히 흥미로운 지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그래, 잘 나가는 거 알겠어. 그런데 다른 알트코인 대비해서 얼만큼 잘 나갔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의 수익률을 비교해서 나타낸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요, 톤코인과 패치 그리고 BNB 코인이 비트코인 대비 상승세를 그려냈고요. 하지만 반대로 폴카닷, 에이다 그리고 RCP 인터넷 컴퓨터죠. 이런 아발란체 같은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 대비 많은 하락세를 그려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만든 그래프인데 확실히 전체적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강력하게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다. 그런 걸 알게 해주는 그래프입니다. 네, 이어서 간밤 미증시 분위기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비컷 이후에 랠리를 보여주던 미증시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네, 오늘은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가 혼조 마감했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상승 마감한 반면에 S&P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하락 마감한 미증시 상황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체 시총 순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암호화폐 시총 순위는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매일매일 봤죠, 네. 1위가 누구죠? 비트코인 아닙니까? 2위가 누구죠? 이더리움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봤습니다. 이건 사실 너무 재미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 현물 자산에서 전체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뭐가 1등이죠? 금이 현재 1위에 올라와 있죠. 비트코인 시총의 14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올 초만 해도 비트코인의 10배 정도가 금의 시총이었는데 역시 금은 진짜 금인 것 같아요. 정말 네. 무시무시하게 올랐습니다. 네. 그럼 아나운서님 혹시 네. 금이 좋으세요? 아니면 네. 비트코인, 우리 디지털 금, 비트코인이 좋으세요? 네, 제가 받은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저 둘 다 좋아서 아, 그래요? 어떻게 하나만 고를 수 있을까요? 그럼 만약에 같은 금액으로 지금 현재 진짜 반짝반짝한 금을 준다. 아니면은 네. 같은 금액으로 비트코인을 지갑에 넣어준다. 하면 뭘 네. 받으실 건가요? 근데 저는 또 명색이 코즈부투데이 아나운서니까 어머, 네, 맞죠? 코인에 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준다 하면 저는 비트코인을 당연히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쨌든 보면요. 비트코인보다 시총이 높은 자산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이 비트코인보다 시총이 높게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10위권이면 정말 몇 년 전만 생각해 봤을 때 이 정도면 정말 탄탄한 시총을 유지하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이렇게 보면 뭐야? 별로 10위권이면은 너무 별론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다이아나 선생님 혹시 코스닥 시가총액 얼마 네.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코인 시가총액이라던가 이런 건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네네. 코스닥 시가총액 사실 주의 깊게 지켜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좀 짐작을 해보자면 네. 1,000조 조금 넘지 않나 맞아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네. 역시 똑똑합니다. 네. 네,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이 코스닥 시가총액의 3배 정도 된다. 이렇게 하면 꽤나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코인 시장에 예정되어 있는 크립토 캘린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중에 하나인 에어프로빗이 곧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소식인데요. 이건 진짜 예상 못한 소식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9월 30일부터 전면 종료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저도 사실 같이 놀랐습니다. 네. 왜냐면 에이프로빗이 국내에서 꽤 활발하게 활동했던 거래소가 아니었나 싶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왜 갑자기 종료하게 된 거죠? 아무래도 주된 이유는요. 이 코인 마켓에 대한 규제 강화 그리고 시장의 환경 변화. 에어프로빗 층에서는 규정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힘썼지만 코인 마켓 중심의 거래소 운영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졌다라고 하는데 자금이 모자란 걸까요? 아무리 봐도 그동안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결국은 또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렇죠? 네. 근데 에이프로빗에 투자를 했던, 이용하셨던 사용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저는 이 투자자분들의 걱정이 조금 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9월 30일 전까지는 출금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게다가 이번 거래소 종료가 완료된 이후에는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한정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대비하는 게 좋으실 것 같죠? 네, 이 출금이나 다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제가 듣다 보면 사실상 에이프로빗에 있는 자산을 오래 두게 되면 나중에 출금이 좀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르게 파악하시고 대응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 코인 마켓에 대한 규제나 환경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최근 코인 마켓에 대한 규제가 좀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트래블룰 같은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거래소들은 점점 살아남기 힘들어진 환경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거래소들에게는 더 부담이 되는 거겠죠. 에어프롭이 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크립토 시장이 점점 성숙해지면서요. 규제화가 되면서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에이프로빗의 사례를 보면서 종료 소식은 조금 아쉽지만 다른 거래소들도 앞으로 이런 변화를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흥미로운 일정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메인넷에서 보어 하드포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투자자들은 이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우리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보어 하드포크는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프로토콜을 수정하는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를 통해서 성능 개선이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보어 하드포크는요,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 처리 속도를 높이고요, 또 보안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용자들은 더욱더 빠르고 또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을 가지게 되겠죠. 네. 또한 보어 하드포크가 완료가 되면요. 새로운 기능들이나 이제 디앱들이 추가될 예정이라서 개발자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사용자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맞아요. 하드포크 진행 전에 사용자들에게 사전 공지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고요. 또 모든 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다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기존의 토큰이 새로운 토큰으로 교체되는 과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를 또 유의해 보셔야겠죠? 네, 맞습니다. 사용자들이 하드포크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겠고요. 또 하드포크가 진행되는 동안 네트워크의 일시적인 중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래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캘린더의 마지막 일정 짚어주실까요? 아, 네, 바로 굉장히 투자자들이 주목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바이낸스 설립자죠. 창펑자오가 사회 복귀 시설에서 드디어 석방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이아나 원사님, 우리 창펑자오 나올 때 두부라도 사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고 네.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 그럴까요? 근데 네. 전 좀 한술 더 떠서 석방되면 두부 말고 다른 거 먹고 싶지 않을까요? 치킨. 아, 네, 그러면 치킨 같이 드시러 가실래요? 아, 근데 진짜 이거 치킨 안 대본에 없었는데 동시에 치킨을 해서 제가 너무 소리를 지른 것 같아요. 네, 죄송해요.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좋죠. 뭐 한 잔 하시죠. 이왕 치킨 먹으러 가는 거. 끝나고 한번 치킨 네. 뜯으러 갈까요? 네. 네, 그럼 어쨌든 창펑자오와 함께 하는 네. 치킨은 아니더라도 다이 아나운서님과 치킨을 하러 가기 전에 이 네. 창펑자오부터 소식을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하나였던 창펑자오잖아요. 이 바이낸스가 여러 가지 규제 문제 그리고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서 큰 위기를 겪게 됐었는데요. 과연 그의 석방이 어떤 시장에 영향을 줄지도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창펑자오가 석방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게 또 집중이 될 거고요.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좀 복귀 이후에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창펑자오의 이런 석방 소식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또 긴장감을 조성할지 흥미진진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어서 다가올 경제 지표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중요한 경제 지표가 많이 보이는데요. 오늘은 9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가 발표되는 날이네요. 네, PMI는 미국의 제조업의 경제 활동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 지수는요, 제조업체 구매 관리자들이 매월 조사에 응답해서 나오는 데이터를 통해서 기반으로 나타낸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PMI는 0부터 100까지의 값으로 나타내고요. 50을 기준으로 둡니다. 이 50이 이상이 되면은 제조업이 확장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또 50 미만이면은 이 제조업 지수가 수축하고 있다. 이 경제가 이제 수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MI가 55라면 제조업이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네, 주로 신규 주문, 생산, 그리고 고용, 공급업체 배송 시간, 재고 수준 이런 등등의 지표를 포함해서 제조업체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PMI 지수는요. PMI 지수의 이번 달 예상치는요, 47.8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달보다 이 수치가 조금 더 떨어질 것으로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일정들 한번 살펴보면요. 26일에 굉장히 뭐가 많이 보이네요. GDP, 신규 네. 실업수당 청구 네. 건수, 파월 의장의 연설까지 있어요. 우리 파둘기 씨. 네.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국가의 경제 활동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죠. GDP를 앞두고 있고요. 2분기 GDP를 앞두고 있고 또 저번에는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면서 경제 연착륙을 기대해 볼 수 있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27일에는요, 이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가격 변화 중에서도 변동성이 가장 큰 식료품이라든지 에너지를 제외한 지수 근원 PCE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된 건데요. 이번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다음 코너에는요, 저희가 이 아무래도 유명 인사라든지 아니면 X를 통한 유명 인사들의 발언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특히 이번에 FOMC가 있고 나서 미국의 연준 이사들의 발언이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헤드라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 연준의 대표적인 비둘기파 이사죠. 이 윌러가 시장이 악화가 된다면 금리의 50bp를 더 추가 인하 고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고 왔어요. 네. 와, 50bp도 크게 느껴졌는데 여기서 50bp를 더 추가할 수도 있다. 이런 거는 네. 좀 시장에 무리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추가적으로 이제 총 100bp를 가게 되는 거네요. 너무 네. 무섭기도 한데 좀 궁금하기도 해요. 네. 네, 외신에 따르면 연준 이사 크리스토퍼 윌러가 연준의 50bp 금리 인하 결정은 강력하게 유지를 하되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올바른 조치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추가 금리 인하 여부는 향후 발표될 데이터에 따라 결정될 거고 그리고 고용 시장이 만약에 악화가 된다면 금리의 50bp를 또 추가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고려를 할 수 있다 발언을 했는데요. 과연 진짜 이렇게 흘러갈지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헤드라인 뉴스 혹시 짚어주시겠어요?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네크가 비트코인만 생각하면 해리스 당선이 더 유리하다. 트럼프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혜택을 줄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더블록에 따르면요, 글로벌 자산운용사 바네크가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카밀라 해리스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이 비트코인에는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예상하지 못했던 발언이기도 하죠. 맞아요. 사실 우리는 트럼프가 전반적으로 대선에서 확실하게 돼야지 비트코인에 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네. 배웠는데 또 이런 바네크를 보면은 카멀라 해리스가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은 비트코인에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해요. 그렇죠? 네, 이 소식이 많은 분들에게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가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만 놓고 보면 카밀라 해리스가 당선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고요. 또 그는 비트코인 채택을 주도하는 다수적인 구조적 문제를 가속화할 수 있는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했고요. 또 이어서 미국 대선 결과가 암호화폐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두 후보 모두 재정 지출을 가속화하지 않더라도 현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이는 추가적인 양적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비트코인만 봤을 때는 해리스 당선이 더 유리하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암호화폐 전반에는 트럼프가 유리하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게 어떤 발언인 걸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만 봤을 때는 뭐 해리스가 더 괜찮은 것 같고 네. 또 암호화폐 전반적인 걸 봤을 때는 또 트럼프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이해는 잘 안 가는 부분이긴 해요. 네, 이래서 미국 대선을 한시도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지켜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트럼프가 가상자산 대통령이다, 비트코인 대통령이다 하면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코인 대통령 하면은 트럼프를 떠올리게 됐었는데 오히려 비트코인을 봤을 때는 해리스 당선이 유리하다라고 하기도 했었고요. 이래서 해리스 후보가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모양새로 굳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표를 좀 얻으려면은 트럼프가 계속해서 나는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의 대통령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입장에서도 좀 불안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 표심을 얻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나도 뭐 비트코인 좋아해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말은 하진 않아도 그 재단에서는 비트코인에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사들과 만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대선이 확실시 돼야지 그 다음에서야 진짜 누가 정말 좋았을 것인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저번 주에 이제 우리 퍼즈님한테 여쭤봤더니 네. 그래도 트럼프가 돼야 한다. 음. 무조건 이 코인을 하는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좀 겨냥해서 지지하는 해리스보다는 비트코인 시장에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우호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트럼프의 당선을 더 선호하는 심리가 투자자들 사이에는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제가 하나 더 보고서를 이어서 읽어드리면요. 바네이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지난 12개월 동안 거의 대다수 자산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2023년 9월 이후에 124%의 상승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시총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비트코인이 시총이 지금 1.25달러니까 네. 거의 뭐 3,000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죠. 네, 그러면 암호화폐 전체의 몇 %나 되는 걸까요, 아주 아나운서님? 암호화폐 전체라고 보면은 제가 봤을 때 60%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 도미넌스인 거니까. 네. 이는 1년 전 대비해서 약 15% 상승한 수치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장기적 강세장이 가까운 미래에도 계속될 거다라고 예상했던 분석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떤 변화의 국면을 맞을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때 살 걸, 그때 살 걸 해서 막 껄껄껄 이러잖아요. 네. 이 바네크도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지난해에 다른 뭐 투자했던 것보다 이 미증시라든지 다른 자산보다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기사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탠다드 차트가 비트코인의 랠리, 미국의 대선보다는 거시경제 영향이 중요하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대선이 이제 11월에 다가오는 만큼 미국의 대선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돌아가고 있는 경제 지표라든지 경제 상황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스탠다드 차트 은행의 애널리스트 제프 캔드릭은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에 비트코인과 더불어 디지털 자산 시장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 퍼포먼스를 보일 거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대선보다는 거시경제 영향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측을 했는데요. 특히 연준이 기준금리를 50bp 인하를 하면서 비트코인과 기타 디지털 자산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FOMC 회의 후에 디지털 자산 섹터는 성과 측면에서는 1위를 달성했고 또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는 거시적인 경제가 선거의 불확실성을 능가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미국의 대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보다 이전보다는 좀 미미해진 것으로 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체감 영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니까요. 네. 네, 그런 거겠죠. 체감 영향은 어때요, 사실? 굉장히 요동치는 것 같기도 하고 말 그렇죠. 한마디에 네. 전문가들이나 이 대선을 향한 말들 사이에 비트코인 시장이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제 포트폴리오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아요. 아닌가? 제 포트폴리오도 포함시켜 주시겠어요? 같이 가실까요? 네. 그래도 올해는 좀 좋은 분위기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다이 아나운서님과 여러분과 달린 시간이 벌써 50분이 넘었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진짜 아주 아나운서님이랑 이렇게 티키타카 주고받다 보니까요. 뭐 50분, 5분 같이 느껴지는데요. 그럼 어떻게 네. 1시간 더 방송해볼까요, 우리? 네. 그래서 오늘은요. 그럼 코즈부 투데이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아나운서님 아쉽지만 지금 시청자분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의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저희는 매일 저녁 6시 또 돌아올 거고요. 이 보석 같은 미소로 보석 같은 코인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을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너무 고맙습니다. 코인 성투로 가는 길 코즈부 투데이!